넌 진짜 사람 아니야. 짐승 새끼지.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사내에게 제가 내뱉은 마지막 자백이었습니다. 65, 남부러울 것 없이 점잖게 늙었다. 자부하던 제 인생이 단 한 번의 미친 짓으로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평생을 나만 믿고 산 아내의 숨이 끊어지려 할 때 저는 다른 여자의 입술을 탐하며 천국을 맛보고 있었지요. 그 달콤했던 향기가 사실은 가장 뜨거운 지옥의 유황 냄새였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설레임이라는 비겁한 핑계 뒤에 숨어 제가 저지른 추악한 배신의 기록을 이제는 피할 곳 없이 마주해 보려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복과 건강이 찾아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봉직하며 나라에서 주는 녹봉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아내 영희와 함께 내 집 마련 하나 꿈꾸며 성실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지요. 이제는 은퇴해서 아침마다 아내가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뜨고 오후에는 동네 공원 한 바퀴 돌며 저무는 노을을 구경하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평화로운 유리병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지난 가을날 날아온 초등학교 동창회 초대 문자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상철아, 이번에 우리 졸업 50주년이라고 태식이랑 애들 다 모인다. 너도 이번엔 꼭 얼굴 비춰라. 고향 친구의 문자를 보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50년. 강산이 5번이나 변할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의 흙냄새와 친구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그리고 그 기억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지만 차마 꺼내보지 못했던 이름 하나가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이,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동창의 날 아침 저는 평소 입지도 않던 남색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빗으며 저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영희가 부엌에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오더니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당신 동창회 가는데 웬 양복이에요? 그냥 편하게 잠바 입고 가지. 불편하겠으리. 아니, 그래도 50주년이라는데 옛 친구들 예우를 갖춰야지. 나만 너무 늙어 보이면 좀 그렇잖아. 저는 괜히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아내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아내는 허허 웃으며 제 넥타이 매듭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거친 아내의 손길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제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제 주머니에 비상금까지 챙겨 넣어주며 재미있게 놀다 와요. 당신이라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에 돌덩이를 하나 얹어놓은 듯 무거웠습니다. 종로의 한 식당, 시끌벅적한 소음 사이로 희끗희끗한 머리의 노인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야, 김상철, 너 정말 많이 늙었다. 친구들의 농담 섞인 인사가 오갔지만 제 눈은 이미 방 안쪽 창가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랏빛 스카프를 두르고 조용히 찻잔을 만지던 그녀. 50년 전 교실 뒷마당에서 수줍게 웃던 소녀 미숙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잔주름을 남겼지만 맑은 눈망울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 심장은 65의 나이가 무색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아, 오랜만이다. 정말 보고 싶었어. 미숙이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1970년대의 어느 봄날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늘어놓을 때 우리 둘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시간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너 아직도 기억나니? 우리 초등학교 졸업식 날 내가 나한테 건네려다 망설이었던 그 편지 말이야. 미숙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니요. 기억나지. 결국 못 줬지만 그 편지 아직도 내 일기장 사이에 끼워져 있어. 우리는 아이들처럼 소리 죽여 웃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의 공백은 불과 1시간 만에 메워졌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미숙이가 나직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툭 쳤습니다. 안쓰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제 자신이 너무나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개인적인 연락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어갔니? 같은 안부였지만 점차 오늘 비가 오는데 내 생각이 나네 같은 위험한 메시지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운동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미숙이를 만났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카페,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공원 벤치.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18살 소년 소녀가 된 기분에 취해버렸습니다. 상철아, 우리 그때 왜 헤어졌을까? 내가 서울로 전학만 안 갔어도 우리 인생이 좀 달라졌을까? 미숙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노년의 연애는 젊은이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애틋하고 절박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조바심이 도덕심을 마비시킨 것이지요. 저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라도 이렇게 만났으니 우리 남은 시간만이라도 행복하자. 그것은 명백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공무원으로 희생하며 살았으니 이 정도 일탈은 신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요. 아내 영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식탁을 차리고 제 약을 챙겼습니다. 가끔 제가 늦게 들어오면 무릎도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요라며 걱정 섞인 잔소리를 할 뿐이었지요. 어느덧 2달이 흘렀습니다. 미숙이가 제안했습니다. 딱 하루만 아무 생각 말고 여행을 다녀오자고요. 강원도 푸른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태식이에게 부탁해 낚시 여행을 간다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행 당일 아내는 정성스럽게 밑반찬과 간식거리를 싸주었습니다. 강원도는 바람이 차요. 겉옷 든든히 챙겼죠? 재미있게 놀다 와요, 당신. 아내의 선한 눈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미숙이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우리는 아이들처럼 좋아했습니다. 모래사장을 걷고 맛있는 회를 먹고 노을을 바라보며 맥주 한 잔을 나누었지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현실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미숙이와 나란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듣고 있던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아들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서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최대한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 가고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겨우 물었습니다. 어디 병원이냐고. 아들은 울먹이며 강남 성모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낚시터라 전화를 못 받았다는 비겁한 거짓말을 내뱉으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제 팔을 잡으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니, 뿌리쳤다기보다는 겁에 질려 도망치듯 물러났습니다. 아내가 쓰러졌대. 나 지금 가야 해. 미안하다, 미숙아. 나 정말 가야 해. 저는 외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강원도의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첫사랑과 바다를 보고 있었다니.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로 향하는 그 3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지옥이었습니다. 기사님께 제발 빨리 가달라고 빌며 저는 난생 처음으로 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영희를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이 벌은 제가 다 받을 테니 제발 아내만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새벽 3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왜 이제 오세요? 연락도 안 되고. 딸아이의 원망 섞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낚시터가 깊은 산속이라 전파가 안 잡혔다는 비겁한 변명이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니?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고비는 넘겼는데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저는 다리가 풀려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면회 시간이 되어 아내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각종 기기를 매달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내. 그 곁을 지키던 간호사가 저에게 다가와 작은 물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쓰러지시기 직전까지 이걸 꼭 쥐고 계시더라고요. 남편분한테 전화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부재중 전화 목록에는 제 이름이 30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미숙이와 웃으며 건배하던 그 시간, 아내는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져 마지막 힘을 다해 저를 찾았던 겁니다. 저는 아내의 거친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천행으로 아내는 사흘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뜬 아내가 저를 보고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낚시 갔는데 일찍 오게 해서 미안해요. 재미있게 놀지도 못하고. 그 말에 저는 아내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평생을 나만 믿고 산 여자에게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큰 상처를 줄 뻔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내의 짐을 챙기다 가방 안쪽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쓰러지기 전날 제 낚시 가방에 몰래 넣어두려 했던 새 양말과 비상금, 그리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우리 상철 씨,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요. 당신이 내 남편이라 늘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50년 전의 환상을 쫓으며 신기루를 잡으려 할 때 진짜 사랑은 제 곁에서 묵묵히 제 발을 덮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다시 평소처럼 부엌에서 도마질을 시작했습니다. 탕탕탕 규칙적인 그 소리가 그날따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따뜻한 등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저는 미숙이의 번호를 차단하고
그녀와 찍었던 사진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끝내 고백하지 못한 그 비밀이요. 오늘도 아내는 창가에 앉아 제 낡은 셔츠에 단추를 달고 있습니다. 그 평화로운 뒷모습을 보며 저는 사죄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때 정적을 깨고 집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현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보랏빛 스카프를 두른 여인 미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낚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원도 숙소에 제가 급히 나오느라 두고 온 그 가방이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돌려 인터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 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파랗게 질린 얼굴로 현관문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 미숙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해맑게 웃으며 가방을 흔들어 보였지만 제게는 그 가방이 제 목을 죄러온 저승사자의 밧줄처럼 보였습니다. 50년 전의 첫사랑이 아니라 제 평온한 노년을 파괴하러 온 악마의 손짓 같았지요. 여보, 누구냐니까요? 아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자석에 끌리듯 몸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아 한쪽 손으로 벽을 짚은 채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선한 눈망울을 마주하는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낚시터 직원이 가방 두고 갔다고 전해주러 왔나 봐. 내가 정신이 없어서 가방을 깜빡했거든. 제 평생 그렇게 비겁하고 형형색색의 거짓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인터폰 화면으로 다가오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내를 주방 쪽으로 밀어내듯 등을 떠밀고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마주한 미숙이는 그 보랏빛 스카프만큼이나 화사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상철아,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 가방을 두고 가면 어떡해? 안에 지갑이랑 다 들어있던데. 미숙이가 반갑게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질겁하며 그 손을 쳐냈습니다. 제 행동에 미숙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저는 억눌린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가달라고, 우리 아내가 안에 있다고 말이죠. 미숙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지더니 이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현관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낚시 가방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내는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쓰러졌던 일에 대해 그리고 그날 제가 왜 그렇게 늦게 왔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린다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제 죄를 하나씩 세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아내 영희는 제 곁에서 깊은 잠에 든 듯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잠꼬대처럼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상철 씨, 그 보랏빛 스카프 말이에요. 예전에 당신이 좋아한다던 그 색깔 맞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인터폰 화면 속 미숙이를 본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이미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자는 척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물 한 방울이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내가 병원 검진을 가고 제가 혼자 집을 지킬 때였습니다.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낚시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숙이가 전해준 그 가방 말입니다. 저는 홀린 듯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밑바닥을 뒤적이던 제 손끝에 빳빳한 종이 한 장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뽑은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우리가 그날 밤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샀던 것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맥주 2캔, 마른 안주 세트,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피임 기구와 여성용 스타킹 한 켤레까지.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영수증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걸 아내가 봤다면. 저는 미친 듯이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영수증은 가방 안감 틈바구니에 깊숙이 박혀 있어 아내의 눈을 피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아내 영희의 가계부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가계부 뒷장을 넘기다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난다는 것, 제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웃는 뒷모습이 너무 낯설어 가슴이 시리다는 것까지요. 60이 넘은 나이에 제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아내는 이미 다 알고서도 쓰러지는 순간까지 저를 기다렸던 겁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더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계부를 가슴에 품고 꺾어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제가 지킨다고 믿었던 가정이 사실은 아내의 처절한 인내 덕분에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지만 아내는 이미 거실로 들어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낚시 가방을 열어젖힌 채 울고 있는 제 모습과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 조각들을요. 결국 보셨네요.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내의 발치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미쳤었나 보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랑 바다를 보러 갔던 날 나는 집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했어요. 생선 가시 바르는 거 귀찮아하는 당신 위해서 살만 발라놓고 기다렸는데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죠. 아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봉투 겉면에는 아무런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이혼 서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하자며 당신은 그 보랏빛 스카프가 잘 어울리는 여자에게 가라고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탁자 위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꺼두었던 제 휴대폰을 다시 켰을 때 미숙이에게서 온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한 제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미숙이는 그날 인터폰으로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다 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낚시 간 게 아니라 자기랑 호텔에 있었다는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가방을 전해주러 온 것도 핑계였고 어떻게든 저를 아내에게서 떼어내 자기에게 오게 만들려고 꾸민 일이었습니다. 50년 전에 순수했던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 어린 집착만 남은 여자의 자백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안방 문 너머로 아내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때 현관벨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숙이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인터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을 확인하더니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인은 다름 아닌 미숙이의 전 남편 가족들이었습니다. 미숙이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일들에 제가 공범으로 지목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현관문 밖에는 경찰이, 안방문 너머에는 절망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발을 들인 곳이 천국이 아니라 저 밑바닥 시궁창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그렇게 서늘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손목에 채워진 건 50년 전 그토록 그리워하던 첫사랑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라 차가운 금속 수갑이었습니다. 등 뒤에선 아내의 억눌린 곡소리가 들려오고 앞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형사 둘이 저를 짐승 취급하며 몰아세우고 있었지요. 제 인생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철 씨, 당신을 보험 사기 및 공갈 협박 공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형사가 읊어대는 그 말들이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제 시선은 거실 소파 위에 덩그러니 놓인 아내의 이혼 서류 봉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내는 안방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아내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허무함 뿐이었지요. 가세요. 가서 당신이 지은 죄 다 받고 오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그게 아니야. 나는 몰랐어.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내뱉지 못했습니다.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순 없으니까요. 조강지처가 죽어갈 때 딴 계집이랑 호텔에 있었던 놈이 무슨 염치로 결백을 주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아내의 마지막 배웅도 받지 못한 채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실려갔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불빛은 눈이 시릴 정도로 밝았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형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툭 던지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어르신, 곱게 늙으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 김미숙이라는 여자랑 무슨 관계예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냥 옛날 친구예요. 제 대답에 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구? 친구끼리 강원도 호텔에서 밤을 지새우고 그 여자 전 남편 사망 보험금 수령하는 자리에 보증인으로 서명합니까? 여기 이 서류 보세요. 어르신 인감증명서까지 다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도 친구 사이라 해준 겁니까? 서류를 확인한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숙이가 지난번 노후 자금 굴려주는 좋은 상품이 있다며 제 인감을 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돕는다는 생각에, 아니,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치기 어린 마음에 아무 의심 없이 인감을 내주었지요. 그것이 제 무덤을 파는 삽질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취조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형사가 보여준 증거들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미숙이가 철저하게 준비한 덫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이미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배 중이었고 저를 이용해 그 돈의 일부를 세탁하려 했던 겁니다. 제가 그녀에게 보냈던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들은 졸지에 범죄 공모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녘 옆방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미숙이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보랏빛 스카프를 정갈하게 두른 그녀는 며칠 전 바닷가에서 제 품에 안겨 울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상철아, 억울해하지 마. 사랑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잖아. 내가 그랬지.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그 약속, 이렇게라도 지키게 돼서 다행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제 팔을 붙잡은 형사들의 힘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간직해온 수뇌보가 사실은 한낱 사기꾼의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딸에 무뚝뚝해도 늘 제 건강을 챙기던 아들 녀석. 그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떡하나. 동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수군댈까. 무엇보다 평생을 나만 바라보고 산 영희는, 그 가여운 여자는 이제 어떡하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65평생 쌓아온 공직자의 명예도,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모두 그 보랏빛 스카프에 감겨 질식해버린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구속 적부심 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머리가 하얗게 센 아내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변호사 옆에 앉아 무언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를 포기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혼 서류까지 내민 마당에 이런 추잡한 범죄에 휘말린 남편을 돕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본 판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피해자 김상철 씨의 배우자께서 탄원서와 함께 피해 금액 전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을 걸어주셨네요. 그리고 피의자가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녹취록도 제출하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탁금이라니요. 그 돈이 어디서 났단 말입니까? 아내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식들이 보내준 노후 자금까지 털어 제 뒷수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아내는 미숙이가 저희 집 인터폰으로 폭언을 퍼붓던 날 그 모든 내용을 몰래 녹음해 두었습니다. 미숙이가 상철이는 멍청해서 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도 한다며 저를 비웃던 그 잔인한 진실까지 말입니다. 아내는 그 수치스러운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남편의 무죄를, 아니 무죄라기보다는 멍청함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 허물을 덮기 위해 자신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법정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심사가 끝나고 경찰차로 다시 압송되던 길, 아내와 짧게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제 곁을 스쳐 지나가며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애들 아버지가 사기꾼으로 남는 건 못 보겠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손에는 제 두툼한 겨울 외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춥게 지낼 저를 위해 챙겨온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증거 불충분과 기망에 의한 가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미숙이는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들어갔고요. 경찰서 문을 나섰을 때 찬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저는 차마 배를 누르지 못한 채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예전처럼 아내가 갈치조림을 끓이며 저를 맞아줄까요? 아니면 텅 빈 집안에 이혼 서류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까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어 번호키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쪽에서 낯익은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저는 홀린 듯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갈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밥 먹고 짐 챙겨서 나가요. 가방은 문 앞에 내놨어요. 아내의 짧은 메모였습니다. 찌개는 따뜻했지만 메모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찌개를 한 숟갈 떠넣었습니다. 눈물이 찌개 속으로 떨어져 짭조름한 맛이 났습니다. 아내는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허겁지겁 밥을 먹고 거실로 나왔을 때 문 앞에 정말 제 짐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옆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10년 전 지혜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액자 뒤편에 아내가 적어둔 글귀가 보였습니다. 이 사진 속에 당신만 기억할게요. 지금의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꺾여 자꾸만 넘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집 창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제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갈 곳 없는 저는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날 강원도에서 미숙이와 들렀던 그 편의점과 똑같은 간판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안으로 들어가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건 지혜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다시 쓰러지셨어. 이번엔 상태가 너무 안 좋대. 아빠 제발 빨리 와. 저는 손에 든 소주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이 깨지며 투명한 액체가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도로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눈앞이 흐려지며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본 건 저 멀리 병원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며 제 의식은 어둠 속으로 잠겨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온통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만이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었지요. 저는 제가 죽어 지옥에 떨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제 시야에 들어온 건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저를 원망스럽게 내려다보는 딸 지혜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진짜 왜 이래? 대체 어디까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그래? 지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아내 영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지려 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을 옥죄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지금 제 몸이 아픈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 엄마는 어떻게 됐어? 응? 지혜야, 말 좀 해봐.
제 다급한 물음에 지혜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대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초췌한 몰골의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방금 고비 넘기셨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몸이 무너진 게 아니라 살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으시대요. 민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살 의지가 없다는 말. 그 말은 곧 제가 아내의 삶을 통째로 앗아갔다는 뜻이었습니다. 40년 세월을 함께 쌓아온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아내는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서 있을 힘조차 남지 않았던 것이지요. 병원 복도는 차갑고 길었습니다. 저는 환자복 차림에 링거대를 끌며 중환자실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면회 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아내의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내는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각종 호스를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마치 제가 꺾어버린 가녀린 꽃송이 같았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제 사제는 유리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거칠게 돌려세웠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아들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빠, 기억나세요? 작년 설날에 엄마가 당신 양복 다려주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집안의 기둥은 당신이라고.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기둥이 썩어서 무너질 때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그 사기꾼 계집이랑 호텔방에 있을 때 엄마는 거실에서 혼자 당신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10번도 더 넘게 데웠대요. 식으면 당신이 맛없다고 할까봐. 그 정성을 당신은 발로 걷어찬 거예요. 아들의 일침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강지처가 피를 토하며 남편을 기다릴 때 저는 첫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신기루에 취해 있었다는 그 추악한 진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아내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면회 시간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을 가로막은 건 지혜와 민석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 안 보겠대요. 보면 다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제발 그냥 가달라고 하세요. 지혜의 말에 저는 세상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병실 문 틈새로 아내를 보려 애썼습니다. 그때 안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여보내줘라.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록 힘없고 가냘팠지만 제 이름을 부르던 그 익숙한 억양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 한참을 침묵하던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분노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체념만이 가득했지요. 상철 씨, 우리 참 오래도 살았네요. 40년이라니. 미안해, 영희야.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아니요,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그게 당신 본 모습이었겠죠. 내가 몰랐던 혹은 모른 척하고 싶었던 당신의 욕망 말이에요. 아내는 제 손을 힘겹게 빼내었습니다.
그 거절의 손짓이 채워진 수갑보다 더 아팠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려고 애써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그 여자랑 당신이 찍은 사진이 떠오르고 그 여자가 내뱉던 독설이 귓가에 쟁쟁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나는 평생 그 지옥 속에서 살아야 해요. 아내는 숨을 몰아쉬며 탁자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습니다. 제가 유치장에 있는 동안 아내가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던 것이지요. 이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예요. 사기꾼 공범으로 남지 않게 내 모든 걸 털어서 구해줬으니 이제 내 인생에서도 나가주세요. 우리 이제 정말 남남으로 죽어요. 아내의 말은 서늘한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남남으로 죽자는 말. 그것은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아내에 매달렸지만 아내는 차갑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병원을 나온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처분되어 공탁금으로 들어갔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메고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제 인생이 단 몇 달 만에 노숙자나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지요. 소주 한 병을 사서 나발을 불었습니다. 술 기운에 취하면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상철 씨, 조심해서 다녀와요. 상철 씨, 오늘 고생 많았죠? 그 다정한 환청들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때 제 앞에 누군가 섰습니다. 익숙한 향수 냄새.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아니, 제 인생을 망쳐놓은 그 보랏빛 스카프의 향기였습니다. 놀라 고개를 드니 미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의를 입고 있던 모습과는 달리 다시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가 비웃듯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상철아, 꼴이 이게 뭐니? 명예로운 공무원님께서 노숙자가 다 됐네. 내가 여기 왜 있어? 너 감옥에 있어야 하잖아. 저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미숙이는 여유롭게 웃으며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바보 같긴. 그 정도 돈이면 못 빠져나올 줄 알았니? 내 아내가 공탁금 낸 덕분에 나까지 형량이 줄어서 보석으로 나왔단다. 정말 고마운 조강지처네. 안 그래? 미숙이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구하기 위해 낸 그 피 같은 돈이 결국 이 악마 같은 여자를 풀어주는데 쓰였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가만 안 둬. 저는 미숙이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뒤에서 건장한 사내 둘이 나타나 제 팔을 꺾어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처박혔고 미숙이는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상철아, 현실을 직시해.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었지. 이제 내 옆에 누가 남았니? 아무도 없어. 평생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다가 죽어버려. 미숙이는 표독스러운 웃음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보도블록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이름의 독약에 중독되어 제 소중한 것들을 모두 태워버린 대가는 이토록 처절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신문 구석에 실린 부고 소식을 보았습니다. 부고 김영애 씨 별세, 상주 김민석, 김지혜. 제 아내 영희가 떠났습니다. 장지는 고향 선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리에는 꼭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석이와 지혜가 친척들과 함께 아내를 보내주고 있었지요. 제가 다가서려 하자 친척 어른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자네가 무슨 염치로 여기 오나? 당장 가라고. 영희가 자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유언까지 남겼는데 끝까지 이럴 건가? 저는 무덤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산비탈 아래서 흙 한 줌을 쥐고 통곡했습니다. 아내는 죽어서까지 저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남긴 상처가 그만큼 깊고 넓었다는 뜻이겠지요. 상여가 나가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저는 밤늦게까지 아내의 무덤 옆을 지켰습니다. 차가운 흙더미 위에 누워 아내의 온기를 느껴보려 애썼습니다. 영희야, 내가 다음 생에는 절대로 너 안 울릴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제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낡은 편지 한 장이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50년 전 제가 미숙이에게 주려다 못 주었던 그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는 아내의 무덤 근처 덤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헛된 첫사랑의 기억도 그렇게 바람과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내려오는데 문득 환청이 들렸습니다. 상철 씨, 넥타이 삐뚤어졌어요. 이리 와봐요. 저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욱한 안개와 차가운 바람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며 홀로 긴 산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제 인생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 아마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자기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집구석일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를 선산에 묻고 돌아오는 길, 발길은 어느새 우리가 40년을 함께 부대끼며 살았던 그 낡은 아파트 단지로 향하고 있었지요.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집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현관문 앞을 서성이는 제 꼴이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어머, 상철 씨 아니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앞집 살던 정 씨 아줌마가 장바구니를 들고 오다 저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한때는 반듯한 양복 차림으로 인사하던 제가 때국물 흐르는 옷차림에 초점 없는 눈으로 서 있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씨 아줌마는 안쓰러운지 제 손에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영희 언니 가고 나서 집 비울 때 내가 이거 하나 챙겨뒀어요. 언니가 평소에 그렇게 아끼던 건데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게 마음 아파서. 봉투 안에는 낡은 카세트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제가 첫 월급 타서 아내에게 선물했던 이제는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지요. 저는 그 녹음기를 가슴에 꼭 품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와 목덜미를 스쳤지만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불덩이 때문에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쪽방촌에 거처를 잡았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달방으로 내준 그 좁은 방은 딱 제 처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 누워 저는 정씨 아줌마가 준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건전지를 새로 싹 끼우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너무나 그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상철 씨는 늦네요. 낚시 간다고 들떠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철렁하던지. 상철 씨, 당신은 모르죠? 당신 옷에서 나는 그 낯선 향수 냄새. 내가 모를 리 없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쓰러지기 전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녹음기에 대고 속삭였던 아내의 일기였지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는데 나중엔 무서웠어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가버릴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당신 인생이 그 여자 때문에 망가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당신 낚시 가방에 비상금을 넣으면서 빌었어요. 제발 무사히만 돌아오라고. 내가 다 모른 척 해줄 테니 제발 예전에 당신으로만 돌아와 달라고.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녹음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흐느낌이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좁은 방바닥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첫사랑이라는 환상에 빠져 허우적댈 때 아내는 제 인생이 무너질까봐 자기 가슴을 도려내며 저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해가 바뀌고 시린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쪽방촌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식당 불판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아내가 제 뒷수습을 하느라 날려버린 그 돈들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통에서 익숙한 보랏빛 스카프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미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몰골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온데간데였고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누군가에게 쫓기듯 골목을 누비고 있었지요. 미숙아. 제 부름에 그녀가 멈춰섰습니다. 저를 확인한 그녀의 눈에 경멸과 공포가 교차했습니다. 너 아직도 이러고 사니? 끈질기기도 해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영희가, 내 아내가 너 때문에 죽었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 제 외침에 미숙이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당? 내가 왜 미안해야 하는데? 내가 멍청해서 속은 걸 왜 내 탓을 해? 내 아내가 죽은 건 내가 배신했기 때문이지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안 그래? 미숙이는 표독스럽게 말을 내뱉고는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쫓아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거든요. 아내를 죽인 건 미숙이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제 비겁함과 제 욕심이 아내의 숨통을 조였던 것이지요. 그날 밤 저는 녹음기의 마지막 부분을 들었습니다. 테이프가 거의 다 돌아가 전원이 꺼지기 직전 아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상철 씨, 만약 내가 없더라도 너무 오래 울지 마요. 당신은 마음이 약해서 혼자 있으면 금방 무너질 사람인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민석이랑 지혜한테는 내가 잘 말해둘게요.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상철 씨, 부디 남은 인생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요.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잘 살아요. 그게 아내의 진심이었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사기꾼 계집이랑 노란한 남편을 끝까지 걱정하며 떠난 여자. 저는 그 밤 아내의 목소리를 가슴에 묻으며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속죄하며 살기로 말이지요.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을 들고 딸 지혜를 찾아갔습니다. 지혜는 처음에 저를 문전박대했지만 제가 건넨 낡은 녹음기와 돈 봉투를 보고는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정말 이렇게 말했어? 끝까지 아빠 걱정만 했다고? 지혜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열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아내가 떠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원망의 사슬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지요. 며칠 뒤 지혜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아내가 묻힌 선산이 아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작은 아동 복지 시설이었지요. 엄마가 생전에 여기 아이들 후원을
오랫동안 하셨대요. 아빠가 모은 돈, 엄마 이름으로 여기 기부하는 게 어때요? 그게 엄마가 가장 기뻐할 일일 것 같아서요. 저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사랑의 흔적들이 제 추악했던 과거를 조금씩 씻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 시설에서 청소와 자비를 도우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내가 곁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허리도 굽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 저녁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대문 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두툼한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사내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올해 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민석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남긴 편지를 이제야 제대로 읽었어요. 아빠, 이번 설에는 집에 오셔서 떡국 한 그릇 같이 드시죠. 저는 대답 대신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들의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넓고 든든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50년 전에 그 시골 마을 보랏빛 스카프를 두른 미숙이가 아니라 앞치마를 두르고 고등어를 굽던 젊은 시절의 영희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지요. 상철 씨, 이제 그만 무거운 짐 내려놓고 와요.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잠에서 깨어난 제 뺨 위로 따뜻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 얼룩졌던 기억들도 그 하얀 눈 아래 고요히 묻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녹음기를 서랍 속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매듭이 삐뚤어진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서서히 열리더니 차가운 바람과 함께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철아, 오랜만이야. 나 기억하니? 방문 앞에 서 있는 건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빛이 광기에 젖은 미숙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이 아니라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악마가 되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50년 전 그토록 고왔던 소녀의 눈망울이 도끼로 가득 차 나를 겨누고 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첫사랑이라는 이름의 환상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진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건 낡은 과도였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칼끝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미숙이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은 번지고 눈은 핏발이 서서 마치 낭떠러지 끝에 몰린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내 마누라가, 그 잘난 마누라가 내 인생을 다 망쳤어. 그 여자가 낸 돈 때문에 경찰이 내 뒤를 캤고 내 계좌를 다 막아버렸단 말이야. 너희 부부만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외국에서 여왕처럼 살고 있었을 텐데. 미숙이는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아내 영희가 저를 구하려낸 공탁금이 오히려 수사기관의 실마리가 되어 미숙이의 은닉 자금을 찾아내는 단초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아내는 죽어서도 그 여자의 마수로부터 저를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석을 제 손으로 깨뜨린 놈이 이제 와서 이 비루한 목숨 하나 보전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미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미숙아. 내 말이 맞다. 내 인생이 망가진 것도, 내 아내가 죽은 것도 다 내 탓이야. 내가 멍청해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이 모든 사달이 난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면 차라리 나를 찔러라. 나도 이제 지쳤다. 제 목소리는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거든요. 제 태연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건 미숙이었습니다. 너 왜 이래? 무릎 꿇고 빌란 말이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라고. 미숙아, 우리는 50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인연이었다. 억지로 다시 이어보려다 우리 둘 다 괴물이 된 거야. 그 칼로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다시 예전에 그 고왔던 미숙이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니? 그 순간 미숙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풀리더니 이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꺾어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세월은 왜 우리를 이토록 추악하게 만들었을까? 이내 복도에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숙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을 때 그 눈에는 증오도 욕망도 아닌 아주 깊은 허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을 끌어온 지독한 악연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저는 한동안 몸져 누웠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고열이 나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습니다. 텅 빈 방에 누워 있으면 천장에서 아내의 얼굴이 보이고 귀에서는 아까 그 녹음기 속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상철 씨, 부디 남은 인생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요.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잘 살아요. 아내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기운을 차리고 짐을 쌌습니다. 아들이 말한 설날 모임에 가기 위해서였지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입는 깨끗한 양복이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사내의 모습은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공무원 김상철이 아니었지만 대신 그 눈에는 아주 깊은 참회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아들 민석이의 집배를 눌렀을 때 가슴이 어찌나 뛰던지요. 문이 열리고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날씨가 많이 춥죠? 거실로 들어서니 집안 가득 구수한 고기 굽는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손주 녀석이 제게 달려와 넙죽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를 품에 안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었던 제 심장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떡국을 먹으며 민석이와 지혜는 저에게 지난 3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조잘조잘 들려주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사기꾼이라 비난하고 외면했던 자식들이었지만 결국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용서했다기보다 늙어버린 아버지를 안쓰럽게 여겨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이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민석이가 저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따로 맡기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아내의 정갈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 편지는 미숙이나 제 외도에 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상철 씨, 사실은 당신에게 고백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그저 중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실은 그날 당신이 나를 보러 오기 전에 나는 당신이 미숙이라는 여자를 잊지 못해 밤마다 고향 하늘을 보며 운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었어요. 그래도 나는 당신이 좋았어요. 당신의 그 지독한 순애보가 언젠가는 나를 향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편지 내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살면서 가끔 당신이 멍하니 창밖을 볼 때마다 나는 당신 가슴 속에 그 소녀를 질투했어요. 하지만 지난번 동창회에 다녀온 뒤 당신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나는 깨달았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건 그 여자가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젊은 시절의 당신 자신이라는 걸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환상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아내는 이미 40년 전부터 제 마음속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저를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제 사랑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아내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제가 그 바다를 다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철 씨, 내 일기장 밑바닥에 당신이 미처 못 지운 그 여자의 편지 조각을 숨겨뒀어요. 그거 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 제발 그 여자 찾지 말고 처음부터 나만 사랑해줘요. 나는 그거면 충분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문 밖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주한 아내의 지독하리만큼 깊은 사랑이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 명절을 보내고 저는 다시 제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같이 살자고 애원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홀로 남은 이 공간에서 아내와 대화하며 그녀가 남긴 숙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제가 남은 인생을 사는 이유였으니까요. 저는 아내가 말한 대로 가계부 일기장 밑바닥을 뒤졌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미숙이가 저를 깨어낼 때 썼던 얄팍한 편지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는 가짜 사랑의 증거물. 저는 그 조각을 라이터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제 가슴 속의 마지막 첫사랑도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묘소 옆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저는 아내의 무덤가에 앉아 소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영희야, 이제 나 당신 말대로 잘 살고 있어. 지혜도 민석이도 다 잘 지낸다. 다음 생에 꼭 당신 만나러 갈게. 그때는 정말 당신만 보고 살게.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내가 제 눈물을 닦아주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산을 내려와 다시 복지시설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사고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이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습니다. 배신의 끝에서 배운 건 진짜 사랑은 설레는 불꽃이 아니라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숯불 같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 제 쪽방 대문 앞에 낯선 등기 우편물이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교도소에 있는 미숙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는데
안에는 아무런 편지도 없이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년 전 초등학교 졸업식 날 제가 편지를 건네려다 망설였던 그 마당에서 찍은 우리 둘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뒷면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쓴 적 없는 글자가 안에 영희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철 씨, 이 사진의 주인은 미숙이가 아니라 나예요. 50년 전 당신을 찍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는 기억해내야 해요. 5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매달렸던 첫사랑의 사진 속에는 사실 제 아내의 지독한 짝사랑이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손이 떨려 사진을 제대로 쥐고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아내의 정갈한 필체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의 가장 깊숙한 곳을 찔러왔습니다. 50년 전 제가 미숙이에게 편지를 줄까 말까 망설이며 그 뒤를 졸졸 쫓아다닐 때 카메라 렌즈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셔터를 누르던 그 소녀가 바로 제 아내 영희였다니요. 머릿속에서 흑백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 옛 기억들이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의 그 시골 마을, 졸업식 날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미숙이와 단둘이 사진을 찍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지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 쭈뼛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 내가 찍어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미숙이 곁에 바짝 붙어 서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기록된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라고 믿으며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셔터를 누른 사람이 나중에 제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제 곁을 지키다 떠난 영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어둠이 내린 쪽방 안에서 저는 사진 한 장을 들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내는 이 사진을 어떻게 간직해온 걸까요? 그리고 왜 죽기 직전에야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미숙이에게 전달해둔 걸까요? 미숙이가 보낸 편지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교도소 검열 도장이 찍힌 미숙이의 자백이었습니다. 상철아, 사실 이 사진 내 마누라가 나한테 줬던 거야. 우리가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기 훨씬 전 내가 술에 취해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를 때 내 마누라가 나를 찾아왔었어. 이 사진을 내밀면서 그러더군. 이 사람 마음속에 당신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네요. 그래도 이 사람이 당신을 추억하며 웃을 수 있게 이 사진은 당신이 가지고 있어 주세요. 라고. 나도 그때 알았어. 너를 진짜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그 여자였다는 걸. 미숙이의 글자는 비웃음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다른 여자를 품고 살았다는 것을요. 아내는 그 질투와 서운함을 사귀고 오히려 남편의 그 못난 추억조차 소중히 여겨 첫사랑에게 사진을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미숙이를 그리워하며 신기루를 쫓을 때 아내는 그 신기루를 만드는 재료까지 정성껏 챙겨주며 제 곁을 지켰던 것이지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고향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 산새들이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아내의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50년 전에 저와 미숙이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던 어린 영희의 시선이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영희야, 넌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았니? 내가 뭐라고, 그까지 첫사랑이 뭐라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걸 다 보고만 있었어. 무덤가에 주저앉아 흙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내가 남긴 40년의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첫사랑이라는 껍데기에 취해 있을 때 아내는 제 인생의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여주었습니다. 제가 사기꾼의 덫에 걸려 넘어졌을 때도 아내는 자신의 생명을 깎아 저를 건져 올렸습니다. 아내의 사랑은 50년 전 그 졸업식 날부터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무덤 옆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꺾어 사진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가슴속의 안개가 완전히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찾아 헤매던 그 찬란했던 젊음의 기억, 그 첫사랑의 진정한 주인공은 미숙이가 아니라 바로 영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기록된 건 제 풋사랑이었지만 그 사진을 완성한 건 아내의 숭고한 사랑이었으니까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가 남긴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이상 남은 생은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것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기를 찾아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아내의 유품들 사이에 끼어 있던 낡은 수동 카메라였습니다. 렌즈를 닫고 셔터를 눌러보았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50년 전 그날처럼 명쾌하게 들렸습니다. 민서가, 지혜야. 이 카메라가 엄마가 쓰던 거란다. 엄마는 평생 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또 나를 보았지. 이제는 내가 이 카메라로 너희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싶구나. 아이들은 제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제 밝아진 표정을 보며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매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지시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시장통 상인들의 활기찬 얼굴, 그리고 공원의 핀 꽃들을 찍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시설에서 아이들과 사진을 찍어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설 원장님이 다가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어르신, 이거 어르신 아내분께서 예전에 맡겨두신 건데 이제야 전해드리게 되네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상되지 않은 오래된 필름 통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내의 글씨로 나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현상소로 달려가 필름을 맡기고 인화된 사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마침내 사진관 주인이 인화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미숙이의 모습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잠들어 있는 모습, 제가 아이들과 씨름하며 웃는 모습, 제가 출근길에 넥타이를 매는 뒷모습, 40년 동안 아내가 몰래 찍어둔 저의 평범한 일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사랑스러운 시선이 늘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지막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 거실 창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미숙이를 만나러 나가는 제 뒷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 밑에는 아내가 쓴 짧은 글귀가 이나지에 함께 박혀 있었습니다. 상철 씨, 조심히 다녀와요. 그래도 저녁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고등어를 구워놓고 기다릴게요. 당신이 돌아올 곳은 언제나 여기니까요. 그 사진이 찍힌 날짜는 제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외도를 알면서도, 아니, 제가 배신의 길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조차 사랑으로 기록하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길 한복판에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보랏빛 스카프를 두른 젊은 아가씨와 한 청년이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저와 미숙이의 모습을 빼다 박은 듯한 그들을 보며 저는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찍어드려야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찍어드릴게요. 저는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셔터를 누르기 전 문득 느꼈습니다. 렌즈 너머 저 멀리 환하게 웃으며 저를 지켜보고 있는 영희의 모습을요. 찰칵 소리와 함께 새로운 추억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려 합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영희가 있지는 않나요? 첫사랑의 환상보다 더 위대한 건 지금 곁에서 당신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그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다 늙어 꼬부라진 지금에야 세상이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50년 전 그 보랏빛 스카프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길가의 잡초, 아내의 거친 손마디, 그리고 내 아이들이 나를 보며 짓던 그 맑은 미소까지 저는 이제야 렌즈 너머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 모여 동네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게 된 날이었습니다. 제목은 나의 가장 늦은 첫사랑이라고 붙였지요. 사람들은 제가 옛 연인을 그리워하며 지은 이름인 줄 알았겠지만 그 사진 속 주인공은 온통 제 아내 영희였습니다. 밥을 안 치던 뒷모습, 해진 양말을 깁던 옆 얼굴, 그리고 제가 배신의 길로 떠나던 날 찍혔던 그 처연한 풍경들까지 저는 아내가 남긴 카메라로 아내의 흔적들을 다시 기록하며 지난날의 죄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참을 제 사진 앞에서 멈춰서서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 있는 젊은 여인이었지요. 다가가 보니 제 딸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엄마의 낡은 일기장에서 보았던 사진 속 풍경들이 아빠의 렌즈를 통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그렇게 끝까지 아빠를 기다렸는지 이 사진들을 보니까 알 것 같아. 엄마 눈에 비친 아빠는 늘 이렇게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혜를 데리고 전시실 가장 구석에 걸어둔 작은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50년 전 그 졸업식 날 찍혔던 사진을 다시 현상에서 걸어둔 것이었지요. 아내가 셔터를 눌렀던 제 비극적인 첫사랑의 시작이자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던 그 사진 말입니다. 지혜야, 이 사진 속에서 아빠를 찍어준 사람이 내 엄마였다는 걸 아빠는 50년 만에 알았단다. 평생 딴 곳만 보던 나를 엄마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어. 이 사진은 아빠의 첫사랑이 아니라 엄마의 첫사랑이었던 거야. 우리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제게 전달된 아내의 고백이 이제는 제 자식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배신과 증오로 얼룩졌던 우리 가족의 역사가 아내가 남긴 그 낡은 카메라 하나로 치유되고 있었지요. 전시회를 마치고 며칠 뒤 저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더 받았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도 독설도 없는 아주 짧은 편지였지요. 상철아, 내 아내가 꿈에 나왔어.
나보고 이제 그만 너를 놓아주라고 하더군. 자기가 다 용서했으니까 나도 편해지라고. 참 웃기지? 죽어서도 너를 지키느라 바쁜 그 여자가 나까지 챙기는 걸 보니 내가 평생 너희 부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너는 끝까지 잘 살아라. 그게 미숙이에게서 온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50년을 끌어온 지독한 악연은 그렇게 아내의 넓은 품 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미숙이도 저도 결국은 아내의 그 지독하리만큼 깊은 사랑에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한 오후, 저는 아내의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손주 녀석의 손을 잡고 민석이와 지혜 부부와 함께였지요. 아내의 무덤가에는 벌써 예쁜 들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시의 팜플렛 한 장을 아내의 묘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영희야, 나왔어. 당신이 남겨준 카메라로 당신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자랑했어. 이제 나 잘했지? 바람이 불어와 제 백발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내의 대답 대신 손주 녀석이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데요. 그 맑은 목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저는 문득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50년 전 졸업식 날 영희가 찍어준 그 사진 말입니다. 그런데 햇빛 아래서 유심히 사진을 들여다보던 제 눈에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미숙이의 어깨 뒤쪽, 저 멀리 교실 창문에 비친 아주 작은 실루엣 하나가 보였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니 카메라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찍고 있는 어린 영희의 얼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50년 전 그날부터 이미 제 곁에, 제 사진 속에 그렇게 함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배신으로 점철된 긴 터널을 지나와 마침내 마주한 진실. 인생은 비록 늦었을지언정 진심을 깨달은 자에게는 반드시 보답을 해주는 법이라는 걸 이제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다른 곳을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멀리 있는 무지개를 쫓느라 발밑에 핀 민들레를 짓밟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처럼 50년이나 돌아서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언제나 당신의 뒷모습을 가장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그 사람의 시선 속에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정말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저는 다시 카메라를 메고 밖으로 나갈 겁니다. 아내가 사랑했던 이 세상을 이제는 제가 아내의 눈으로 더 깊이 사랑하며 담아내야 하니까요. 평생을 빚쟁이로 살았습니다. 돈빚이 아니라 한 여자의 목숨과 맞바꾼 사랑의 빚말입니다. 그 빚을 갚으려 셔터를 누르고 그 빚을 갚으려 아이들의 웃음을 찍으며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머리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50년 전 그 철없던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고목 같은 노인 하나가 서 있더군요. 아내 영희가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한번 변할 세월이라지만 제 마음속의 영희는 여전히 그날 그 부엌에서 고등어를 굽던 뒷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들 정도로 기력이 쇠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겨준 그 낡은 카메라만큼은 제 몸의 일부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요. 어느덧 제 나이 75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산에 오르거나 먼 길을 떠나기는 무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커다란 택배 박스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니 예전에 아내가 오랫동안 후원했던 그 아동복지시설의 원장님이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 뭉치와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설이 이사를 하면서 창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아내의 유품들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오래전 결혼 초기에 장난삼아 아내에게 만들어 주었던 사랑의 쿠폰들이었습니다. 화났을 때 한 번 안아주기, 설거지 한 번 대신해주기, 늦게 들어와도 용서해주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낙서 같은 종이들이었지만 아내는 그것들을 코팅까지 해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상자 맨 밑바닥에서 노란 포스트잇이 붙은 빈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내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상철 씨, 이 쿠폰은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을 때 쓰려고 아껴둔 거예요. 이 종이를 내미는 날 나는 당신의 모든 허물을 다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요.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요. 저는 그 종이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배신을 하기도 전에 제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훨씬 전부터 저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미숙이에게 홀려 정신을 못 차리던 그 순간에도 아내는 가슴속에 이 용서 쿠폰을 품고 저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아내에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었고 인내였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저는 이제 병동의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자식들은 제 곁을 지키며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지요. 민석이는 어느덧 중년의 신사가 되었고 지혜는 엄마를 쏙 빼닮은 인자한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만나면 꼭 전해줘. 우리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아빠도 많이 사랑한다고. 지혜가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가슴 위에 아내의 그 낡은 카메라와 아내가 남겨준 용서 쿠폰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저 멀리서 환한 빛이 비치더니 50년 전 그 시골 학교 마당이 나타났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아이들의 함성이 들리는 그곳에 보랏빛 스카프를 두른 미숙이가 아니라 악치마를 두르고 수줍게 웃고 있는 소녀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영희는 카메라를 들고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상철 씨, 너무 오래 걸렸네요. 기다리느라 고등어가 다 식어버렸어. 어서 가요, 우리 집으로. 저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하지만 늘 제 곁에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을이 지는 학교 운동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늙어버린 제가 침대 위에서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인생의 사진첩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배신과 용서, 상처와 치유로 얼룩진 긴 기록이었지만 마지막 장만큼은 눈부시게 하얀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사진첩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부디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 곁에서 셔터를 눌러주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제 영희가 끓여주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으러 갑니다. 그곳에선 다시는 아내를 울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딴 곳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영희의 렌즈 속에 담긴 행복한 남편으로만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상철 씨의 거칠었던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 있던 낡은 사진기 속에는 현상되지 않은 마지막 필름 한 롤이 남아 있었지요. 훗날 자식들이 그 필름을 인화했을 때 그곳에는 단 한 장의 사진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텅 빈 안방, 아내 영희가 쓰던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뒤편에서 환하게 웃으며 상철 씨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영희의 형상. 그것은 이 세상의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사랑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진 속에서 그리고 자식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